계속해서 강의 진행할까요? 47페이지 4.6에 세금과 공과금의 송금불산입니다. 비교적 그렇게 고차원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 유치한 부분이긴 한데요. 시험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반가운 토픽이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원칙을 써놨는데 세금과 공과, 이번에는 세금을 배우고 좀 이따 공과금을 배울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일단은 세금은 송금인증을 해줘요. 보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내가 세금을 낸 거에 잘못이 없고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낸 세금들은 세법상 과감하게 송금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내가 100억을 냈다고 해요. 재산세 100억이면 진짜 부자인 거거든요. 내가 재산세 100억을 왜 냈겠어요? 내고 싶어서 냈나요? 내가 낸 거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북조선, 북한으로 가셔야 돼요. 내래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야 부자이면 지탄을 받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부자 자체가 지탄받는 건 아니니까 제가 토지 건물에 있어서 재산세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인 건 아니죠. 피할 수도 없죠. 당연히 재산세를 피하고 싶을 텐데 피하지 못하고 언제나 고지서가 날아오니까 기본적으로 잘못이 없고 피할 수 없는 세금은 송금 인정을 해줍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외적으로 손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손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소위 조세 정책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수험생들은 조세 정책적 목적이라는 단어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종류를 아셔야 하는데 법인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썰택스인 부가세 포함입니다. 우리 이따가 부가가치세를 배워요.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 거죠? VAT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가세라는 우리나라의 세목이 따로 있는데 이건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썰택스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확실한 건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원래 다른 거다 같은 거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를 귀찮으니까 부가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와 부가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중 일부 또는 미판매된 개별소비세, 주세, 미납액 같은 것은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송금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법인세, 우리나라 대부분 법인은 12월 말 결산법인이니까 내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낼 거라고요. 자, 법인세 내는 게 잘못이 있나요? 없죠. 내가 장사해서 플러스 나서 세금 내는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법인세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위험한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법인세를 배우는 이유가 법인세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세법에 맞게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려고 배우는 거지 법인세를 피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법인세도 알고 보면 잘못이 없고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조세 정책적 목적이라는 이름 하에 안타깝게도 송금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산세를 100억 내면 100억에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20%로 가정하면 무려 20억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법인세는 아무리 100억을 내도 송금 효과가 전혀 없고 손불 효과만 있으니까 100억에 대해서 20%만큼인 20억의 절세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재산세와 법인세 둘 중에 하나 내라고 하시면 뭐를 내는 게 그나마 유리한 겁니까? 물론 선택할 수 없는데요. 선택만 할 수 있으면 재산세를 내시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송금 산입 인정되는 세금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요. 세법에서는 이렇게 송금 불산입되는 세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금 불산입된 세금이 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이겠죠. 송금 불산입된 세금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비용, 부가세 매입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주세, 그 다음에 기타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바로 이해가 되실 만한 것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인세 비용인데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 하면 법인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의 10% 법인 지방소득세라고 이게 구주민세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실무자들은 아직도 구주민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내가 법인세를 100억 낼 일이 있으면 실제로 국세청에다가는 110억을 내게 돼 있죠. 이거를 법인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소위 구주민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라고 해서 우리 소위 농특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14장에서 거의 종강할 때쯤 한번 간단히 배우니까 지금은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밑에 제가 주 1번으로 해서 요약은 해놨는데요. 148페이지 주 1번 보시면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걸 부가세, 즉 썰택스라고 합니다. 가로 열고 not 부가가치세 VAT라고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VAT랑 혼동하실까봐 제가 VAT가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가세 썰택스라고 한다라고 적어놨고요. 두 줄 읽어보시면 자신의 본래적인 세원이 없이 마치 악어새처럼, 제가 농담으로 부가세는 악어새라고 얘기하거든요. 악어새는 스스로 사냥을 안 한다면서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 악어 이빨에 껴있는 걸 가서 쪼아먹는다면서요? 이 부가세인 썰택스도 마치 악어새처럼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세원이 없고 다른 세금의 10%, 20%를 속된 말로 꼽사리, 즉 끼어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들 이 썰택스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농어촌 특별세인데 161페이지 14장에서 수술해드리고요. 교육세, 이런 것은 우리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지만 교육세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가세, VAT 말고요.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세인 썰택스는 본세의 성격에 따라서 송금과 손불 여부가 결정되는데, 다시 표로 올라가서 반가로 1번 법인세 비용이라고 해서 법인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가 손불이니까 그냥 싸잡아서 에브리 몽땅 이게 손불이 되고, 이런 세 개를 더해서 법인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인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부가세 매입세액입니다. 요거는 다 배웠는데 우리 어디서 배웠더라? 31페이지인가? 몇 페이지더라?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 다 배웠는데 어디 보자. 31페이지 아니네. 페이지 26페이지에 있군요. 26페이지에 주 6번 그림에 있는데요. 자, 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가운데 낀 이마트인데 이번에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를 2,000원에 사와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3,000원에 팝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가세가 10%가 껴하기 때문에 2,000원에 사오고 2,200원 떼이고요. 3,000원에 팔지만 3,300원을 더 받아옵니다. 그럼 내 손에 부가세가 얼마 남아있다고요? 200원 떼이고 300원 더 받아왔으니까 100원 남아있죠? 요거를 3개월에 한 번씩 내버리면 됩니다. 회계처리에 보면 매입할 때 분명한 건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가지만 2,200원 나가지만 차변의 상품이나 매입은 2,000원만 잡고 200원은 VAT 매입세액, 이거 기업회계에서는 VAT 선급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대급금이라고도 하는데 요 200원은 자산 잡아야 돼요? 비용 떨어야 돼요? 자산 잡아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매출할 때 3,000원만 받아와야 하는데 보다시피 차변에 3,300원 받아오고 대변에 300원 더 받아온 것은 VAT 매출세액, 기업회계에는 VAT 예수금이라고 해서 이거 뭐 잡아야죠? 수익 잡아야? 아니요, 부채 잡거든요. 한마디로 부가세 200원 먼저 떼인 거, 부가세 300원 더 받아온 것은 200원 먼저 떼인 것은 자산 잡는 거고 300원 더 받아온 것은 부채 잡아서 이거를 그냥 상계시켜버리면 부가세 아무리 주고받아도 내 손익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설명 제가 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거죠? 자, 다시 뒤로 와서 이때 부가세 매입세액은 즉 2,000원만 떼야 하실 분이 2,200원을 떼었다고 해서 200원이 송금이냐? 아니요, 송금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돌려받는 데니까요. 그래서 송금불산입에 유보를 하십니다. 그게 어디 써있냐면 48페이지 표 안에 또 표 여기 써있네요. 여기 공제받아요. 나중에 200원 돌려받는 데니까요. 300원하고 200원 돌려받는 사이에 100원만 내시면 되니까 그거는 자산 성격이라니까요. 그래서 손불의 유보로 부가세 대급금 또는 VAT 매입세액이란 자산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지금 당장 아실 필요 없고요. 한참 후에 3-48페이지니까 나중에 부가세에서 배우시는데 그게 불공제되는 이유가 법인의 귀책사유, 즉 삼성전자가 아니지 아까 이마트로 할까? 이마트가 2,200원 주고 사왔는데 200원을 불공제당하는 안타까운 사유를 나중에 3-48페이지 배우는데 그때 우리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즉 이마트가 잘못한 거니까 이 책임무를 하고 송금불산입에 기타 사유 유출을 해버리고요. 법인의 규칙사유가 없이 불공제되는 이유가 부가세법상 세법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공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나중에 배우시는데 그럴 경우는 그 불공제의 자산성이 있다면 나 잘못 없으니까 자산 원가 잡으시고 추구 소응 인정 받으시면 되고, 자산성이 없으면 굳이 원가 잡지 않고 바로 뭐 떨면 되고요. 비용 떨면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죠? 이렇게 기대하시면 돼요. 부가세 매입세액은 시험에 안 나오면 좋겠다. 근데 나오면 자, 첫 번째
매입세액이 정상적으로 공제받아요. 즉 2,200원 떼인 것 중에 200원 공제받으면 나한테는 손불유보. 왜냐면 자산 잡는 거니까. 이해했죠? 여기 26페이지에 보여줬잖아요. 제가 자산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부가세 대급금이나 선급금으로. 세법에서는 이걸 부가세 매입세액이라고 자산 잡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불공제되면 이게 복잡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불공제 받으면 나의 그 페널티로 송금을 산입하고 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논리상, 부가세 논리상 어쩔 수 없이 불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산성이 있으면 자산 잡고 나중에 송금, 자산성이 없으면 지금 바로 송금입니다. 참고로 주 2번 좀 내려가실래요? 주 2번 내려가시면 부가세 매입세 구분이라고 해서 제가 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불공제되는 사유예요. 나중에 다 부가세에서 배워요. 3-48페이지인가에서.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불공제 받는 게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에 너무 빨리 사온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안 받아온 거, 매입차별 합계표 미제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송금 인정이 안 돼서 손불. 그게 아니라 내가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최악을 받았는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법의 논리상 접대비를 지출한다거나 영업용이 아닌 소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다거나 부가세 면세로 사온다거나 토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있다거나 내가 사오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라 영수증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간주임대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가세에서 배우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매입세, 그러니까 불공제를 받더라도 매입세 불공제를 받더라도 다행히 손불만큼은 막습니다. 즉 송금 인정은 된다는 건데요. 아무리 이 표는 지금 공부하시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부가세를 공부하고 다시 이 앞으로 오시면 아마 그때쯤에 인정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또 앞으로 가서요. 반가로 3번의 개별소비세 주세 등인데요. 직매장 등으로 제품 반출 시 부담한 개별소비세 주세는 향후 제품 판매 시 회수 가능한 채권 성격. 결론적으로 이거랑 똑같네. 채권 성격. 유보 자산 잡으라는 소리였잖아요. 아까. 그래서 채권 성격이기 때문에 손불 유보하고요. 부가세 매입세액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손불이라고 하면 항상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얘는 한도 초과 손불 이런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왜 손불이냐면 자산을 올려야 하니까 유보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손불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논리상 손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증자 관련 등록연락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 등은 손불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 3번으로 내려와서 이게 그 개별 소비세인데요. 이거 뭐 어차피 수업 목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공장에서 우리 법인 직매장에 반출합니다. 그리고 미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면 여기까지가 우리 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부산에 있는 공장이고요. 이게 서울에 있는 직매장이에요. 우리는 부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서울에다가 이걸 갖다 줘요. 그럼 서울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규정에 의해서 개별 소비세, 수업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는 안 중요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안 중요하니까 이 개별 소비라는 것은 공장에서 어디론가 물건 나가버리면 이미 10원을 국가에 부담해야 한대요. 웃기는 제도죠. 그러니까 원래 부가세 같은 것도요. 최종 소비자가 사가야 10%를 주고받는 건데 이 개별 소비세는 공장에서 우리 회사의 서울 직매장으로 이 물건을 보내면 이미 10원을 부담한답니다. 하지만 이 10원은 결국은 나중에는 종국에는 누가 부담해야죠? 개별 소비세를 삼성전자가 물건 만들고 부담하겠어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이 서울 직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면 그때 이 사람한테 10원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든 개별 소비세든 결국은 누가 부담하는 거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법인 내부끼리의 아직은 거래이긴 하지만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하면 바로 개별 소비세를 국가에 일단 내야 한대요. 기분 나쁘지만. 근데 어차피 이 제품이 실제로 제3자에게 판매되면 다시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나쁜 세금은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돌려받을 나한테 뭐랑 똑같다? 부가세와 같은 자산 성격이다 이 소리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요. 한번 회계 처리해볼까요? 회계 처리. 자, 직매장으로 반출합니다. 즉 부산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를 완료해서 이제 서울 직매장으로 반출을 해요. 이게 다 우리 회사에 아직까지. 왜 개별 소비세가 붙는지 아세요? 좀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거에만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거 산다고 해서 개별 소비세는 안 붙어요. 예전에 전형적인 게 외제차, 그 다음에 골프채 같은 게 이제 개별 소비세. 소위 예전엔 특별 소비세라고 했습니다. 특별 소비세. 요새는 개별 소비세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현금 100원을 주고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직매장은 100원의 제품이 늘어요. 같은 회사 거래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내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공과로 냈다고 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고요. 이 세금은 어차피 국가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이것도 그냥 자산 잡았어야 하는데 제품 등의 자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얘가 뭣도 모르고 세금과 공과라고 잡았대요. 그러면 세법상 세무조정으로 왜 너 비용 잘못 잡았냐? 이거는 송금 인정되는 비용은 아니다. 넌 이건 아직까지는 자산 잡았어야 하니까 손불에 제품 잡고 10원만큼 유보를 올려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강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궁금할까봐 강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제3자한테 팔면 이 제품 100원 없애고 매출원가 100원 잡고요. 세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요까지 포함한 내가 지금 세금과 원래 10원 더 낸 것까지 포함해서 매출원가 110을 잡으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송금산입 10의 유보 또는 요거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송금산입 10의 유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정까지 복잡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오버하지 않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49페이지 주 4번 보시면 법인 설립, 담보대출 시 저당권 설정 관련, 그 다음에 임원 변경 등기 등의 등록명세는 일반적으로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인 증자할 때 내는 등록면에서는 이게 주식거래, 즉 자본거래 일종이기 때문에 손익거래로 보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죠. 자, 설명됐어요? 다시 세상에는 등록면허세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실무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법인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대출할 때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할 때, 즉 은행에서 내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돈 빌려오는데 그러면 그 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뭐 담보 설정하는 거 있어요. 저당권 설정 비용.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이 부담하느냐 우리 돈 빌리는 개인이 부담하느냐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도 없고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이 담보대출할 때 저당권 설정 관련 등기 등록세 그 다음에 그 2번 변경 등기할 때 이것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니까 한 10몇만 원씩 뭐 등기부에 얼마 할 때 내라 하더라고요. 이 등록면에서 이런 건 다 송금 인정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법인 주식을 증자시켜요. 원래 100만 주인데 150만 주로 50만 주 증자시키면 이런 것도 법인 증자 관련된 등기 등록을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신주 발행비로서 자본거래가 되니까 송금불산이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주 5번에는 간주취득세, 관세, 환급금 등의 법인세법상 처리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아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책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간주취득세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어디서 배우냐면요. 법인세에서 나중에 지방세에서 배웁니다. 회계사 1차 시험의 경우는 지방세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잘 공부하지 않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죠. 보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운데 세로에 코스닥 상장,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가로 열고 50%를 넘기면 과점주주라고 하거든요. 이 된 경우 해당 법인의 취득으로 봐서 보시다시피 요거를 취득세를 내라고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스닥 상장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임성종 사장인데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60%를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소위 과점주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50% 이상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50% 이상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럼 여기서 강의하고 있겠어요? 엄청 부자겠지? 그러면 세법상 어떻게 보냐면 내가 어떤 회사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회사가 내 거라고 봅니다. 내 거라고. 자, 삼성전자가 자산이 1000억 있다고 치고요. 그 중에 토지 건물 같은 게 약 300억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국가에 이미 뭐를 냈겠어요? 취득세를 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그 삼성전자를 50% 이상 가져버리면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그 개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인 삼성전자가 예전에 토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한번 또 내야죠? 내가 한번 또 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그 회사를 50% 이상 가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 토지 건물은 내 거거든요. 내 거. 이게 전형적인 이중과세입니다. 계속 읽어봐요.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토지 건물 같은 걸 다시 1000억 안에서 얼마인지 반환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취득세를 내는 것을 소위 간주취득세라고 해서요.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 세로 보시면 법인세법상 처리는 취득 부대비용,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봐서 취득 원가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고요. 표의 두 번째 칸 관세, 관세법 등에 의해서 물품의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세인데요.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라고 되어 있죠.
관세 많이 들어봤죠? 소위 관세장벽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농민들이 바짓가리 행위를 걷고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심은 모내기 그 벼하고 미국의 광활한 벌판에서 헬기로 벽지를 확 뿌려버린 벼하고 이 벼를 비교하면 어떤 게 훨씬 더 비싸겠습니까? 우리나라 게 비싸겠죠? 근데 미국 이놈들이 계속 쌀시장 개방하라고 해서 미국 쌀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 미국 쌀은 우리나라가 한 가마니에 5만 원도 안 하는 날에 우리나라는 한 가마니가 막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애국심이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생활비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굳이 20만 원짜리 쌀을 먹겠어요? 미국 쌀 5만 원짜리 먹지. 물론 우리나라 쌀하고 미국 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쌀이 훨씬 품질은 좋습니다. 왠지 끈적끈적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스티키라고 하죠. 스티키. 제가 옛날에 카투사 있었는데요. 미국 쌀 많이 먹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알랑미라고 아세요? 이렇게 접시 흘리면 이렇게 쌀이 쏟아져 내리는 그 알랑미 전혀 끈적끈적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나라 쌀은 스티키. 끈적끈적해서 딱 달라붙어서 찰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쌀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외국의 값싼 물건이 우리나라에 그냥 무작위로 수입돼 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서로 안 맞아서 우리나라 산업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놔가지고 쌀이 우리나라에 5만 원짜리가 들어올 때 막 관세를 만약에 500%를 매겨버리면 이게 25만 원을 더 내고 사와야 돼요. 결론적으로 쌀값 5만 원에 관세를 500% 매겨버리면 25만 원의 관세를 더 내서 이 쌀을 수입해오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도 이제 이 쌀을 안 먹겠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수입되는 물건의 8에서 25%, 제가 500%라고 얘기한 건 좀 오바고요. 8에서 25%를 일반적으로 붙이는데 이걸 바로 우리는 수입 부대 비용으로 다 자산 자부시 한다는 뜻이고요. 관세 환급금은 거꾸로죠. 거꾸로.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 원재료를 사왔는데 이걸로 관세를 이미 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입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시켜버리면 아까 관세 괜히 낸 거 아니에요? 관세는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재료로 수입 원재료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최종 제품을 다시 수출해버리면 우리나라에 결국은 수입 안 된 셈이잖아요. 원재료가. 그래서 이걸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를 보시면 법인세법상은 관세, 환급받는 관세는 입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 5번까지는 썩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2점의 공과금입니다. 공과금은 뭐 나름대로 이것도 세금하고 아까 배웠던 세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일단 공과금은 학생들이 왜 어머니가 야 이번 달은 참 공과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아는 공과금은 뭐가 있죠?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같은 걸 공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공과료는 어디가 어떤 단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면허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는 아니라는 거. 어떤 단체 등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공과금 성격이 더 많은데요. 공과금 역시나 순자산 감소임으로 송금 인정이 됩니다. 아까 왜 배웠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공과금을 내가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는 보다시피 폐기물 처리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송금 인정이 됩니다. 근데 2번 보시면 예외로 다음의 사유는 송금 불산일 하는데요. 1번 법령에 의해서 무조건 내야 하는 의무납부가 아닌 내가 그냥 뭐 굳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는 것들, 즉 피할 수 있으면 이거는 송금 불산입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의무 불이행 등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제재 목적으로 즉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거에 위배해서 송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폐수 배출 부담금이거든요. 우리 폐기물 처리 부담금하고 폐수 배출 부담금은 엄청 다른 거 아세요? 자,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뭐냐면 내가 이번에 화학약품 같은 것을 이렇게 다루다가 이거를 이제 폐기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 강물이나 하수구에 넣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관련 단체나 관할 단체에 일종의 돈을 내면서 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하는 거 있습니다. 나 잘못 있어요? 없어요? 나 잘못 없잖아요. 우리 업종이 화학업종인 게 잘못인가?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피해버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관할 단체 등에 이런 돈을 내고 내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송금이고요. 두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아세요? 이거 딱 낚이기 좋은데, 자,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그거야. 교통유발 부담금이 아니라 교통신호위반 딱지고요. 딱지. 그게 아니라 교통유발 부담금은 뭐냐면 주로 누가 내냐면 이런 애들이 돼요. 예식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애들이 돼요. 예식장이나 백화점은 주말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 일대가 교통이 마비된다고요. 주말에. 자, 그러면 이거 미안하다며 국가나 관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냅니다. 자, 얘네들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 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 업종이 백화점이고 내 업종이 주말에 몰리는 예식장인데 내가 이거 하는 게 잘못이야? 그럼 그만둬야지. 그리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이런 업종을 유지할 때는, 영위할 때는 내게 돼 있으니까 얘는 잘못도 없고 피할 수도 없으니까 송금 인정이 돼요. 나머지 개발할 때 내시는 개발 부담금도 마찬가지,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폐수 배출 부담금은 뭡니까? 폐수 배출 부담금은 이거죠. 밤에 자기 공장에서 공장 용수라고 왜 물이 필요하잖아요. 기계 돌리는데 이 공장 용수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 물이 그러면 좀 오염된다고 하죠. 요거를 정화 장치를 통해서 정화한 다음에 다시 강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거를 정화하지 않고 밤에 야금야금 흘려보내다가 걸리는 게 바로 폐기물, 폐수 배출 부담금입니다. 이거 보안이 잘못 있어요? 없어요? 잘못 있잖아요. 그러면 폐수 배출 부담금은 내가 잘못해서 국가에 걸려서 한 100억 내는 건데 아이고 너 세금 냈구나. 너 세금 냈으니까 송금 인정해줘서 20%는 절세가 되니까 결국은 100억 내도 나중에 20억은 세금으로 돌려받으니까 80억만 내는 셈이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폐수 배출 부담금은 이거는 송금 불산입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겠네요. 자, 계속해서 3점의 벌과금 갑니다. 자, 3점의 벌과금은 좀 쉬워요. 벌과금은 뉘앙스 자체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보면 벌과금이 손불이 되려면 근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정부가 부과권자, 한마디로 정부에 벌금 내야 하고요. 두 번째, 법령에 의한 벌과금이어야만 이게 손불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법을 배울 때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해서 그 요건을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비교적 좋은 건데요. 이거는 벌과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손불이 되는 거니까. 자, 두 가지 요건이 뭐다? 첫 번째 정부에 내야 한다. 두 번째 뭐를 위배해야 한다? 법 같은 걸 위배해야 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표 안에 또 표를 보시면 왼쪽 세로는 벌과금이기 때문에 손불되는 건데요. 오른쪽 세로는 벌과금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 인정이 됩니다. 이게 되게 황당한 논리인데요. 결론적으로 헤더에 있는 벌과가 지연경만 기억하시면 이 표는 또 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산재보험금 가상금, 동그라미 2번 관세법 위반에 의한 벌과금, 3번 업무 관련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벌과금, 4번 금융회사 등 최저예금 지불 준비금 부족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이 납부하는 과태금, 5번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상금, 벌과가가 붙잖아요. 그러면 손불이 되니까요. 자, 여기에 비해서 왼쪽 세로 오른쪽 세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산재보험료 연체금, 전기요금 연체 가상금? 큰일 났다. 지연경도 들어가고 벌과가 다 들어간다. 어떡하지? 여러분, 왜 전기요금 연체 가상금을 냅니까? 연체하면 다다음부터 계속 가상금이 나오거든요. 이게 연체했기 때문에 가상금이 나와서 이것도 지연경으로 보는 겁니다. 벌과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지체상금, 그 다음에 3번 철도 화차 사용료 연체이자, 국유지 사용료 연체료, 그 다음에 4번에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장치기간의 경과. 한마디로 지연경은 오케이예요. 지연경은 송금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내가 한번 물어볼까? 왜 지연경이 송금 인정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부과한 지체상금.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체상금만 잘 이해하시면 쉬워요. 지체상금. 지체상금이 좀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보자만 집어넣어 보실래요? 그래도 쉬우니까. 지체보상금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A인데요. 내가 B 거래처에 하다가 오늘까지 이 분필을 10,000통을 납품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늘까지. 나는 지금 분필 제조업체예요. 가운데 낀 B라는 분필 도매업자한테 오늘까지 분필을 10,000통을 납품하기로 약속을 했죠.
근데 어쩌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새 너무 물량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만통을 공급을 못했어요. B 미안해. 내일까지 줄게. 그러니까 A인 나와 B가 친하다면 그냥 웃으면서 B 미안해 내일까지 줄게라고 하면 되는데 법인과 법인끼리의 거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B가 나한테 까칠하게 나오는 거죠. 야 A 너 약속대로 오늘까지 만통을 주기로 했잖아. 미안해 내일까지 주면 안 돼? 안 되지 임마. 왜냐면 나도 너한테 오늘까지 만통을 받자마자 내가 분필 도매업자니까 또 소매업자한테 만통을 뿌리기로 다 약속이 돼 있는데 임마 네가 나한테 오늘 만통을 못 주니까 나도 오늘 소매업자한테 만통을 못 주잖아. 내 이 손해는 누가 보상해 줄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걔한테 만통을 납품을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실은 어디에 써 있냐면 계약서에 실은 써 있어요. 법인과 법인까지의 거래는 납품기를 맞추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뭐 A가 B한테 오늘까지 만통을 납품하지 못하면 얼마의 손해배상금을 내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거든요. 자, 내 입장에서 B한테 벌금 낸 셈이죠. 이게 세법상 벌금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세법상 벌금 요건 만족하려면 두 가지 요건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누구와의 거래라? 국가. 이건데 국가가 아니잖아요, B가. 두 번째, 법률 위반해야죠. 내가 법률 위반해서 벌금 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납품 기일을 지체하거나 연체하거나 경과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건 벌금으로 보지 않고 송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해하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지연경만 암기하시면 문제가 그냥 끝난다니까요. 지연경. 자, 양가로 이번에 기타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국세기본법에서 후술하지만 그냥 내용만 봐도 안 되겠구나 싶을 거예요. 첫 번째, 가산세와 징수 불이행세액 어때요? 어감 자체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게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어때요? 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국기법에서 배우시니까 어감 자체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하지만 송금불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칠판 마크 보시면 세금과 공가 중 송금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산의 취득가액 성격이라면 일단 손불하셔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앞에 있었던 개발부담금인데 개발부담금 있었나 앞에? 개발부담금을 보시면요. 개발부담금은 어딨지? 여기 있네요. 여기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어떤 토지나 건물 같은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 관할 그 관청 같은 거에 개발부담금 내는 건데요. 이거 피할 수 없고 잘못 없어요.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반드시 내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개발부담금은 아무리 송금 인정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송금으로 떨어야 합니까? 아니면 토지나 건물 어딘가를 개발하는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취득원가로 잡아야겠습니까? 취득원가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송금을 잡는 게 아니라 자산 잡는 손부를 하셔야 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나 그런 게 아니고 문제에 따라 주는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6 마치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는 여기 9번 문제는 풀은 걸로 기억하고요. 10번 문제. 10번 문제하고 저기 앞에 문제가 좀 아직 못 풀었던 문제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풀었나? 이거하고 아마 요 두 개를 못 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이건 풀었구나. 이건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자, 요거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 법인세 2번 문제인가요? 2번 문제 객세 82페이지네요.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입금과 송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잠깐만 제가 좀 책을 챙길게요. (82페이지죠) 책이 있는 분들은 8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세요. 82페이지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입금과 송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물어본 문제고요. 1번 법인이 합병, 증자, 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부여받으면 그 이익은 입금이다. 이거는 3장에서 잠깐만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15장에서 합병 분할을 다시 정확히 배우면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2번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러면 특계유죠.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사면 사자마자 시가로 잡아야 하니까 낮게 산 금액과 시가 차액을 입금산이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시가와 실제 가액의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입금이 아니다? 틀렸나? 가 아니고 잘 보니까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0이 아니지? 맞습니다. 3번 법인이 근로자 임원 제외
누구만 임원이 포함되죠? 우리 주식매수선택금만 임원이 포함돼요. 임원 제외와 3연 약정에 의한 성과 배분 상여금을 잉여금 처분했으면 이건 송금 인정되죠? 맞네요. 자, 4번 법인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아까 제가 부가세에서 배우는데 왜 영업에 사용하지 않는 이런 말을 잠깐 한 적 있죠. 이게 그건데요.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세 매입세액 송금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잖아요. 내가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 이유가 첫 번째, 나의 귀책 쌓이면 나한테 페널티를 물리느라고 송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법상 어쩔 수 없는 부가세 놀리면 뭐를 인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놀리면 송금 인정해준다고 했으니까 송금이 아니다고 설명한 4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법인의 임원이 공무원에게 공여한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은 송금이 아니다고 했는데 당연히 뇌물을 주다가 걸리면 송금이 아니어야겠죠. 당연히 송금 불상이 당하셔야 하니까 요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몇 번 문제인가요? 다음 문제는 4번 문제인가요? 4번 문제. 이 문제는 풀었던 것 같은데? 풀었었죠?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 혹시 못 풀었으면 풀어보세요.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9번, 10번 문제입니다. 참고로 9번 문제는 이미 풀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9번 문제는 풀었고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객세 92페이지. 객세 92페이지 문제입니다. (92페이지) 10번 문제.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의 13기 사업연도의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 독립적인 사항이다. 만일 이러한 사항들 중에서 적절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제13기 법인세법상 각소의 오류를 발생시키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단 12기 전기까지의 세무 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아주 유행하는 케이스 유형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가 말 문제도 아닌 것이 계산 문제도 아닌 것이 일단 문제가 길고요. 문제가 길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면 얘처럼 5개가 아니고 4개 아니면 6개 이렇게 뭘 쭉 보여준 다음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하면 세무조정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케이스로 물어보는 문제가 요새 아주 유행합니다.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인 셈이죠. 그러니까 딱 출제 교수들이 수험생들 고생해보라고 이런 문제 참 잘 내요. 제가 흔히 이거를 케이스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케이스 몇 개를 주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 참 좋아요. 1번 13기의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거 한마디로 액면가액 초과하는 금액이 주발초네. 주발초로부터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이 바보네, 바보. 한마디로요, 현금이 8천 들어왔어요. 이게 자본금이 액면으로 5천 잡아야 하고 나머지를 주발초 잡아야 하는데 이 바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부를 다 자본금으로 잡았어요. 이런 바보가 있을까? 없겠죠. 책이니까 나오겠죠. 자, 세무조정은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없네. 왜냐면 전부 다 8천 자본금 잡고 자부나 아니면 FM대로 5천만 자본금 잡고 3천은 주발초 자부나 결론적으로 둘 다 무슨 거래니까 자본 거래니까 세무조정 없죠. 특이하네. 그러니까 좋은 문제라니까 이렇게 5개의 케이스를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2번 12기에 외상 매출했대요. 근데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던 매출 채권 100만 원을 제13기에 회수하고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너무 칸이 작아가지고 제가 그 회계 처리를 여기다 써드리지 못했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현금 1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대변에 매출액이라고 해서 수익으로 이렇게 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맞죠? 이게 뭔 소리야? 12기에 외상 매출했는데 그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대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세법상 가정은 전지전능합니다. 문제 조건에도 있었을걸? 12기까지 모든 조정은 적법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12기에 이미 기업회계는 누락했지만 세법은 매출 얼마를 잡고 왔겠습니까? 100만 원을 잡고 왔겠죠. 걔네들은 똑똑하니까. 이거를 단기에 회수가 되면 이렇게 단기 매출로 처리할 게 아니라 단기 못 받았던 뭐를 회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회수한다고 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잡을 일이 아니죠. 미안해. 너 매출 잡을 일이 아니야.
입금불산입으로 이거에 대한 반대 조정 100만 원에 마이너스 후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배웠는데 3장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매출액으로 처리하면 세무 조정이 발생하죠. 오류가 있네요. 즉 2번은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오류 있는 문제예요. 3번 제12기에 납부하고 손금, 제세공과금으로 계상했던 본전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 200만 원이 13기에 환급됐어요. 전기 송금은 단기 입금이죠. 맞죠? 주 A는 도환급금을 이미 납부하여 세금과 공과로 계상한 13기의 재산세로 상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역시나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자리 부족해서 못 썼는데요. 기업회계에서 현금 200만 원 들어왔다며 여기에다가 수익 잡으려고 했는데 굳이 수익 잡을 필요 없고 올해 재산세 이미 낸 거에서 한마디로 마이너스 재산세로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재산세. 얼마냐면 200만 원. 이거 이해되세요? 실무에서 많이 쓰는 간편한 회계 처리거든요. 원래 현금 200 들어오고 여기다가 원래 뭐 잡았었어야 돼요? 수익을 플러스 수익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올해 또 낸 재산세 있잖아. 뭐 만약에 100만 원 냈다고 쳐요. 올해 재산세. 그 100만 원에서 200을 줄이지라고 해서 마이너스 비용 잡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비용은 내내 뭐 잡았다는 소리예요? 수익 잡았다는 소리지 뭐. 수익 잡았다는 소리. 이해하시는 거죠? 이게 실무에서 간편하게 마이너스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대변에 수익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얘 작년에 송금 낸 거 올해 환입됐으니까 세법에서 뭐를 잡아야죠? 세법에서 입금 잡아야 하는 거거든요. 송금은 환급이면 입금이니까 마침 기업회계가 뭐 잡았으니까 수익 잡았으니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읽을수록 참 좋은 문제네. 4번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주 B의 소유 건물의 보수를 위해서 업무와 관련 없이 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대여금 처리했다. 맞죠? 이거 업무도 무관하고 상대방한테 괜히 300만 원 주면서 야 이걸로 네 물건 고쳐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문제 이건 또는 손불하시 하는데 손불 하나 대여금 잡으나 어차피 뭐 늘리는 거 마찬가지죠. 차변 늘려서 자산 잡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냥 얘는 굳이 세무조정하지 않아도 문제 없고요. 5번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시가 500만 원을 회계상 자비익으로 계상했으며 주 A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이거 맞죠? 자, 괜히 토지가 500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채무 면제액이 아니지. 자산 수증익 잡아야죠. 자산 수증익 잡으나 아니면 얘처럼 자비익 처리하나 세법상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입금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번도 굳이 세무조정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개의 문제가 있네요. 이런 10번 문제 같은 것은 비교적 최근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잘 반영하는 꽤 수준 있는 문제니까 이런 케이스 문제를 자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4.6 마치고요. 이제 우리 4장의 가장 마지막 소챕터이자 4장에서 또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는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자리 잡고 있네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챕터고요. 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잠시만 쉬었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